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한글이 탄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글이 지켜진 이야기야. 오, 오늘날 우리는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 당연하지. 한국인이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한국말을 쓰는 데에는 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기적 같은 이야기? 사건은 1937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점령한 일본의 다음 목표는 바로 중국이었어. 중국?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등 일본은 대공황 극복과 중국 대륙 침략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어. 자, 여기서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자나 식량 같은 거? 그렇지. 또 하나 더 있어. 군대. 그렇지, 군대. 즉, 전쟁에 동원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전쟁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국민들만으로는 역부족했던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벌인 전쟁에 조선인들을? 근데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려고 했을까? 절대 아니지. 아니 말이 안 되지.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싸운다고? 나였으면 중국 군인들이랑 싸우는 척하면서 일본 군인들을 전국에서는 계속해서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쟁터에 억지로 동원시켜봤자 결국 결론은 조선인이 강제로 일본이 벌인 전쟁에 참전하는 모양인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이 실시해온 정책을 변경해. 정책? 처음에 일본은 조선인들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무단 통치 방식을 고수했어. 근데 이 정책으로 조선인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3.1 운동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싫어하는 제도들 우리가 다 폐지했어. 이제부터 너희 존중해줄게 하면서 겉으로만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척 한 거지.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나기도 했어. 웃긴다. 식민지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완전 자신들을 미화한 거네. 반일 감정이나 독립의지를 누그러뜨리려고.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시 상황과 더불어 인력 부족을 겪게 된 일본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인을 동화시켜 전쟁에 협력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실시해. 이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야. 민족 말살 정책? 이름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 그럼 일본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말살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바로 언어야. 언어? 내선일체라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은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였는데 조선어를 말살하는 것은 이 내선일체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조선인은 곧 일본인인데 일본인이 어떻게 조선어를 쓸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여러 방향으로 조선어를 말살시키려고 노력해. 먼저 첫 번째, 학교로부터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두 번째, 조선어 신문을 폐간시켜버려. 어이없는 건 같은 조선어 신문이라 하더라도 총독부의 우호적이었던 신문사는 일제의 선전과 여론 조작을 위해서 남겨둬. 진짜 치사하고 졸렬하다. 마지막으로 창씨개명 많이 들어봤지?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서 무조건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거야. 그 밖에도 관공서나 상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일본어를 써야 했고 조금이라도 조선어를 썼다간 과태료를 징수당했어. 또 전화로 상대방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중간에 끊어버리라고 요구하기도 해. 진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겠네. 하여튼 일본은 이렇게 조선어란 조선어는 모두 금지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런 일본한테 너무 거슬리는 단체가 하나 있었다. 단체? 바로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 혹시 주시경 선생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한글 연구하신 분 아니야? 정답. 개화기의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야. 이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1908년 8월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국어연구학회라는 학술단체가 만들어지게 돼.
그러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게 되고 일본의 감시가 삼엄해지자 활동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돼버려. 그러던 1921년 12월 3일 장지영, 이긍로, 최연배 등 여러 국악자들이 모여 총회를 열어. 이대로 일제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 고유의 말과 글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지키고 연구에 더욱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어연구학회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확대하며 되살아나기 시작해. 그리고 1931년 1월 조선어 연구회는 조선어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민지배라는 암흑기 속에서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온 힘을 쏟게 되지. 근데 진짜 쉽지 않았겠다. 일본이 실시하는 정책이랑 완전 반대되는 길을 걷는 거잖아. 일본의 감시도 감시지만 사실 당시에 한글이 실제로 보급되고 대중화된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열악했던 거야. 와, 그럼 한글 맞춤법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다 통일시켜놔야 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조선인들이 올바르게 한글을 사용하도록 1933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각각 발표해. 그리고 한 가지 더. 1929년 음력 9월 29일 483돌 한글날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기회를 열어. 한번 읽어볼래? 인류의 행복은 문화의 향상을 통하여 증진되고 문화 향상은 언어의 합리적 정리와 통일로 촉진된다. 그러므로 낙오된 조선민족을 다시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현할 최선의 방책은 조선어 사전의 편찬이다. 사전은 한 언어 공동체의 사고와 정서 그리고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잖아. 국권까지 읽게 된 이 시점에서 한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조선어 사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조선어 사전, 즉 큰 사전 편찬 작업이야. 이 큰 사전 편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모아. 뭐야? 뭐야? 말을 모아. 말모이 작전이지. 말모이? 너무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사전을 순 우리말로 하면 말모이라고 해. 1910년대 편찬된 최초의 현대적 우리말 사전 원고를 말모이 원고라고 했어. 주식연 선생과 그의 제자 등 언어학자들이 참여해 편찬했는데 편찬자들이 사망 혹은 망명하는 바람에 출판까지는 못했어. 대신 말모이 원고는 훗날 조선어 사전 편찬회로 넘어가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돼. 진짜구나.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뭐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갔는지부터 설명하자면 방언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이 될 표준어의 필요성에 따라 표준어를 발표하고 옛말은 변천 과정보다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용 예를 모았어. 그리고 방언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언을 꼼꼼히 조사했는데 특히 이 방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잃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한민족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 일명 시골말 캐기 작전. 시골말 캐기? 조선어학회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말이 있다면 욕이라도 좋으니 보내주십시오. 한 거지. 이 작전에는 14개 학교의 500여 명의 초중학생도 참여했는데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쓰이는 독특한 말과 말의 뜻을 일일이 종이에 적어서 기록했어.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부녀자들, 학생들, 공무원들 모두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을 틈틈이 기록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기록된 종이들은 일본의 눈을 피해 조선어학회로 보내져. 이 종이들을 받은 조선어학회는 각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비교 분석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불리는 말들을 정리했던 거야.
소름 돋아. 진짜 전 국민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사전이었네. 그렇지. 저 작전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일본이 지으려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일본한테 걸리기로다 하면 정말 큰일인 거잖아. 그 큰일이 일어나. 어? 1942년 여름 함경남도 함흥에서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여학생과 친구들 사이로 누군가 지나가다 딱 걸음을 멈춰. 그러고는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감히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말을 써? 하며 그 학생을 끌고 가. 일본어만을 써야 했던 당시에 조선어를 썼다는 이유로. 어떡해. 이걸 참 웃기다고 해야 할지 화가 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잡은 건 다름 아닌 같은 조선인이었어. 그의 이름은 야스다. 친일파 조선인 경찰관이었지. 아휴, 여학생은 즉시 체포되고 일본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과 취조를 받게 돼. 그러던 중 경찰이 이 여학생의 집을 수색하다 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 일기장? 그 일기장에 쓰인 내용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 오늘 국어를 한마디 썼다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받았다.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 말살 시기에 조선인들은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를 국어로 쓰도록 강요받고 있었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일본어를 썼다고 학생을 혼냈다는 거야? 갑자기 헷갈리는데? 일본 경찰들도 이상했던 거야. 일본어를 쓰는 건 자기들 입장에서 잘한 일이잖아. 근데 일본어를 썼다고 혼을 냈다? 그럼 이 선생은? 조선어를 몰래 가르치고 있는 조선인 선생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거구나. 맞아. 일기장까지 발견되자 일본 경찰들은 학생을 더욱 모질게 고문하기 시작했어.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학생은 결국 그 선생이 누군지 그리고 선생으로부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돼. 그 선생님의 성함은 정태진. 함흥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이자 조선어학회 사전편찬위원으로 활동 중인 언어학자였어. 그렇게 9월 5일에 일본 경찰은 정태진 선생을 체포하고 정태진 역시 20여일간의 모진 고문을 당해. 아, 고문 좀 그만해라. 경찰은 정태진을 고문한 끝에 기어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어. 그리고 10월 1일 이중화, 장지영, 최현배 등 11명의 조선어학회 회원이 구속 및 압송되는 걸 시작으로 다음 해인 1943년 4월 1일까지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사람 총 33명이 검거돼. 또 검거되진 않았지만 증인으로 불려나와 혹독한 취조를 받은 사람도 48명이나 됐어. 그리고 뼈아픈 게 하나 더 있어. 또 뭐? 일본 경찰은 조선어학회를 기습해서 작업 중이던 사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가버려. 원고를? 전 국민이 함께 만든 그 사전의 원고? 경찰은 조선어학회가 진행한 모든 사업이 범죄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검사는 1943년 9월 관련자 중 16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해. 그 과정에서 이윤재와 한징은 안타깝게 옥사했고 공소소멸로 석방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총 9회의 공판이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려. 이들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는데 이들이 여러 차례 상고했지만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해버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말을 쓰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광복을 맞지.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 감옥에 투옥된 학자들은 석방되었어. 이들은 석방 후에 강제로 해산된 조선어학회를 재건하고
중단됐었던 사전 편찬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했어. 근데 일본이 모든 자료를 다 압수해 갔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학자들은 그렇게라도 할 생각이었지만 사실 장장 14년간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와 원고를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렇지. 학자들도 다시 하려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1945년 9월 8일 따르릉 조선어학회 쪽으로 전화 한 통이 와. 여보세요? 네, 경성역 역장입니다. 여기 운송부 창고에 있는 상자 안에서 조선말이 빼곡하게 적힌 원고 뭉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머, 정말 놀랍게도 경찰에게 압수된 후 행방불명이었던 초고 26,500여 장의 원고는 경성역,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 있었던 거야. 어떻게 거기에? 실형을 선고받은 조선어학회 관련자 5명이 여러 차례 상고했다는 얘기했었지. 원고 뭉치는 그들이 고등법원에 상고하면서 증거물로 서울로 이동되던 중이었어. 그런데 그때 딱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돼. 자연스럽게 재판도 흐지부지 되면서 이동 중이던 원고 뭉치는 경성역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게 된 거지. 와,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네. 그렇게 극적으로 되찾은 원고를 기초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한 끝에 드디어 1947년 한글날 조선말 큰사전 1권이 이 세상에 나오게 돼. 그리고 1949년 조선어학회가 현재의 명칭인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전의 이름도 조선말 큰사전에서 우리말 큰사전으로 바꿔서 3권까지 나와. 이 우리말 큰사전이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표제어가 16만 4,125개에 달하고 200자 원고지 25,900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당시 전국 8도의 순 우리말과 한자어, 외래어, 관용어, 존문어, 옛말, 고유 명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책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 알아? 가까운 곳? 지금? 어디에? 우리 학교 도서관. 헐, 진짜? 보존서고에 비치되어 있는데 숙련여대 도서관 누리집에서 보존서고 자료 신청을 하면 우리말 큰사전을 읽어볼 수 있어. 도서관 밖으로 책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내가 머리말을 발췌해왔어. 보고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면 한번 읽어줘. 조선말은 조선 사람에게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조선 사람에게서 가장 멀어지고 설어지게 되었다. 우리들이 항상 힘써 배우고 닦고한 것은 다만 남의 말, 남의 글이요. 제 말과 제 글은 아주 무시하고 천대해왔다. 프랑스 사람이 와서는 프랑스 말로써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미국, 영국 사람이 와서는 각각 영어로써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일본 사람이 와서는 일본말로써 조선어 사전을 만들었으나 이것은 다 자기네의 필요를 위하여 만든 것이요 우리의 소용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왜 인상적이었어? 우리말 큰사전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듣고 머리말을 읽으니까 모든 부분이 뭉클하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찔린다. 머리말처럼 한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을 멋대로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한글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해왔던 것 같아. 보통 올바르지 않은 한글이나 외래어를 쓸 때마다 세종대왕님께 죄송하다고 하잖아. 세종대왕님도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수많은 언어학자분들께도 정말 부끄러워지고 민망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소중한 한글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